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독일 테슬라 공장에서 테슬라 모델2의 모습이 살짝 포착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베를린에서 모델2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차가 목격된 건데요. 모양은 지금 멀리서 봐서 잘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하는 건지 자키로 차를 이렇게 약간 올려놔서 더 안 보이죠? 자키로 차를 올려서 타이어 교체하는 거. 이거 미국 가면 이거 흔히 볼 수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모델2 형상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차하고 똑같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죠. 모델3를 보면 뒤쪽으로 내려가는 각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뒤쪽으로 내려가는 각도가 이렇게 완만해요. 그러면 이 차는 우리가 그 말로만 듣던 모델2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주행 가능한 모듈들이 이미 다 실려 있어서 이 차는 적어도 1차 테스트 단계로는 완성된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굴러가는 상태니까 이거 조금만 빠르게 마무리하면 이제 금방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모델2 프리몬트에서 먼저 만들 거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죠. 왜냐면 원래는 지금 어디서 만들 계획이었냐면 멕시코 공장 얼른 지어서 거기서 모델2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멕시코 공장 짓는 단계가 점점 늦어져서 나라를 어디다 정할 거냐 이러면서 전 세계에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이러면서 간을 무지하게 찔러봤어요. 우리나라도 살짝 찔러봤잖아. 그래서 전 세계 어디다 들어갈 거야 하고 고민하다가 지금 멕시코가 되는데 벌써 한 2년 흘렀습니다. 야, 이러면 멕시코 공장 지금 한 짓는 데만 2년 걸리고 그러면 뭐 차 나오는데 3년 4년 걸리는 거야? 안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프리몬트 공장에서 일단 만들고 멕시코 공장이나 독일 베를린은 그 다음에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거 올해 나온다는 얘기네 이라면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모델2는 굉장히 저렴한 모델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매 대수도 현대차를 능가하고 폭스바겐 토요타까지 넘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IR 통화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5년에 컴팩트 크로스오버 차량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I'm often optimistic regarding time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원래 시간은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 알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한마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케줄상 2025년에는 나온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2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맨날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건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건가? 오늘은 이 얘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사이버트럭이 나왔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트럭은 양산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차는 아니죠. 일단 철판도 그렇고 조립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차는 생산 지옥이다. 사실 이거 볼륨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시장을 놓고 보면요, 자동차 시장은 해치백, 세단, SUV, 트럭 뭐 이 정도 있었잖아요. 요거 말고 뭐가 있어? 다 비슷비슷한 차인데, 근데 사이버트럭은 트럭이라고 했지만 이걸 어디 봐서 트럭이라고 해. 그냥 새로운 장르를 만든 겁니다. 이런 종류의 자동차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아마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차도 이 차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생산이 많이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반면에 모델2는 전혀 다릅니다. 기존까지 테슬라 모델 Y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였잖아요. 거기다가 모델3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모델2는 이 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얼만큼을 만들어 팔겠냐? 연간 400만 대. 사실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다 이런 얘기 하죠. 뭘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의 가치로는 1등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1등이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부터는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차를 정말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은 차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지금 정말 볼륨에서 자동차 넘버원이냐? 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볼륨으로는 토요타, 폭스바겐 같은 회사하고 경쟁할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일단 현대차하고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델2가 400만 대 나오고 모델3, 모델 Y가 100만 대 남짓 나오면 그럼 이 세 개 차종으로만 700만 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현대기아 그룹이 연간 목표치가 700만 대 남짓이거든요. 그러면 3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대가 되겠다라는 건데, 그냥 시가총액뿐이 아니라 볼륨에서도 기존 자동차 회사를 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대박이죠. 물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그거 뭐 되게 꿈이 야무지구만, 꿈이 괜찮구만, 자네 역시 훌륭하게 될 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목표치를 2030년에 몇 대?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2천만 대. 도요타가 지금 1,000만 대를 생산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말이 되나. 갑자기 신뢰도가 팍 떨어지죠. 여튼 테슬라의 판매 대수를 보면 지금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할 차는 명실상부 모델 2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테슬라 모델 Y거든요. 모델 Y보다 모델 2가 반드시 더 많이 팔 거기 때문에 단일 차종으로는 넘버원을 당연히 차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차는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차가 되겠죠. 참, 이름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테슬라 모델 2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일찌감치 테슬라 모델 2가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양산차가 나오게 되면 모델 Q라고 나온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모델 C라고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코드명은 레드우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모델 2 얘기를 꺼낸 게 지난 2020년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서 이 배터리 데이를 하면서 거기서 테슬라의 볼륨 모델 컴팩트 CUV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컴팩트 CUV는 이름이 뭐가 될 거냐는 그날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프로젝트 레드우드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 25,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던 거죠. 25,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전기차가 3천만 원이야. 그럼 여기다가 보조금을 한 2,300만 원에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거지.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반떼 회사. 이때 발표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3년 이내에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3년 안에 내놨나? 지금 이미 4년인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의 뻥은 좀 알아줘야 되죠. 항상 시간에 대해서 뭔가 좀 지나치게 옵티미스틱,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전기차 내놓는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 위장막을 포착했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또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보신 사진이 요거죠, 요거. 출시가 임박했다면서 이렇게 탁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 보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면서 이 사진을 올려줬어요. 이 차는 마스다 CX-30인데요. 헤드램프, 테일램프를 포토샵으로 바꿔 붙였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똑같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마스다랑 부품이 같아? 그러면 마스다 차를 가져다가 거기에 배터리랑 모터 달아서 내놓겠다는 얘기네. 야, 역시 테슬라 머리 좋네. 저렴한 가솔린 플랫폼에다가 전기 배터리만 붙이면 훨씬 싸겠네. 좋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일단 오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대중자동차 회사들, 그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면 수익이 악화됩니다. 왜냐면 전기차라도 빠지는 거 생각해보면 가솔린차에서 엔진, 변속기, 연료계통 몇 가지 빠지는 게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기존 차 만드는 걸 고스란히 다 해야 됩니다. 오히려 흡음이라든지 뭐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해줘야 돼. 그러니까 비용 거의 비슷하게 들죠. 거기다가 배터리랑 모터 한 3천만 원 합니다. 그러면 그걸 대부분 사와야 되잖아. 그러면 원가는 일반 가솔린차에서 플러스 2천만 원 정도가 그냥 자동차 원가예요. 근데 그 돈을 다 받을 수가 있나? 다 받을 수가 없지. 왜냐면 업계 1위가 테슬라인데 테슬라 가격에 맞춰야 되니까. 테슬라가 지금 5,499만원에 팔고 있잖아요. 전기 SUV 만들어서 5,499 넘어가면 야, 그거 팔기 쉽겠어요? 팔기 만만치 않지. 가솔린 자동차 만들던 전통 레거시 회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전에 테슬라가 모델 3 나오고 우리나라 처음 공급할 때쯤에 그때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테슬라를 가져다가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면서 기절했어요. 대체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차를 만들었냐? 라면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연구소에서는 아주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 테슬라는 차를 팔아서 돈을 남길 생각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팔 때마다 손해를 보지만 그 대신에 주식값을 올리면 그럼 그 주식을 팔아서 먹고 살 생각이다, 주식 사기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진짜로 아주 심각한 오해였죠. 그때 당시 현대가 바라볼 때는 테슬라가 뭐 한 1,000대 2,000대 많아야 뭐 10,000대 20,000대 팔겠지, 뭐 팔수록 손해나는 차를 뭐 몇 대나 팔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테슬라는 계속 팝니다. 마진도 어마어마했어요. 막 20% 이상 30%까지 마진을 보면서 거의 40만 대 60만 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팔게 되니까 뭐야, 사기가 아니었어?
라면서 지금 발칵 뒤집혔죠. 그러면서 그때 현대차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집으로 가셨어요. 아마 그 상황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 현대차가 충격을 받고서 어떻게 했느냐, 와, 저 테슬라 저거 사기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심하게 깔짝깔짝깔짝 이렇게 만들고 있던 전기차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바꿔가게 됩니다. 사실 기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전기차 만들려면 이 배터리 뺀 나머지 부분, 이 부분에서 원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배터리는 사와야 되고 모터도 어차피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원가를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절판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소재라든지 뭐 기타 등등 부분, 이런 것들은 무조건 기존 같은 가격 가솔린 차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원가를 초절감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상식처럼 돼 있습니다. 물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초반에는 조금 저렴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요즘 보면 아주 좋아요. 이거 연식 변경하면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산티 이런 느낌 거의 들지 않죠? 한번 아이오닉 5 한번 직접 보세요. 진짜 좋아졌습니다. 그럼 테슬라도 그렇겠냐? 테슬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테슬라는 어떤 회사보다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비용이 싼 회사예요. 싸게 만들 수 있는 회사. 보통 다른 회사는 자동차를 어떻게 하나, 자동차를 설계하고 공장에서 야, 이렇게 설계된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어렵게 비용을 더 써가면서 공장을 고치죠. 근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자 라면서 설계를 그 공장에 맞춰서 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 3나 모델 Y 같은 차들을 보면 앞뒤 부분에 이 설계를 바꿔서 기가프레스로 한 번에 찍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통의 경우는 요거 한 70가지 부품을 다 용접해서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그냥 기가프레스로 한 번에 딱 찍어서 만들도록 바꾸면 안 되나? 라고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방식으로 바꿔놓고 있죠. 생산 비용 당연히 줄어들고 시간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찍어 나오니까. 그리고 차종, 옵션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줄였죠.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차를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아니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거기 옵션들 몇 가지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더 좋아? 아니면은 너한테 200만 원을 깎아주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당연히 200만 원 깎아주는 거 원하지. 그러고 열선 있는 거 없는 거 두 개 만드는 거 힘드니까 열선 다 있는 걸로 가져가. 그리고 가격은 그냥 똑같이 해줄게. 어차피 볼륨이 많은 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라면서 똑같은 차를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작년에 전기차만 180만 대를 팔았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두 자릿수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면 이익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흥 전기차 회사들 좋은 자동차들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 회사들은 거의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뭐 물론 중국 비아디는 지금 판매 대수가 많이 올라와서 잘하고 있지만, 여튼 다른 얘기가 길었는데 결론은 테슬라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가져다가 내연기관 자동차 아무리 다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걸 가져다 만들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으로 나빠진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플랫폼일 리가 없고 저 사진은 그냥 페이크다 라고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도대체 모델 3에서 어떻게 해서 금액을 더 낮출 수 있냐? 인테리어에서 여기서 뭘 빼? 디스플레이 빼? 계기판 뺄래야 뺄 수도 없는데 송풍구가 있어 뭐가 있어,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뭘 빼죠? 25,000불이면 여기서 2,500만원을 빼야 되는데 2,500만원을 어떻게 빼죠? 일론 머스크가 뻥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25,000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35,000불 됐어, 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아닌가? 일단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저렴한 차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작년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차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컴팩트 CUV 레드우드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동차 제조 방법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존 모델 3, 모델 Y 생산 방식은 BIW를 만드는 거예요. BIW는 바디 인 화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차체에 도장을 하면 컬러가 묻어 있잖아요. 컬러가 묻기 전에 자동차가 그냥 하얗다, 전착 도장하면 자동차가 하얘지잖아. 자동차 외판이 다 만들어지기 전 상태, 이 상태를 BI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격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조립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공장에 가서 봤는데 차체를 용접해서 다 만든 다음에 그걸 도장에다 넣고 도장을 해. 그리고 문짝을 뗍니다. 그리고 나서 의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 조립을 다 시켜요. 나중에 그걸 다시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보니까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아니 애초에 BIW라는 걸 굳이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문짝 떼서 용 과정을 한다는 게 좀 웃기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안에 부품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 혹시 자동차 밑에 뭐 굴러 떨어진 거 주워 본 적 있으세요? 몸이 이렇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러면서 꺼내야 되잖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밀조밀하거든. 그러니까 자동차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은 부피가 이만한데 자동차 안에 그 부품을 껴넣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야. 사람도 숙달된 조립 기술자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를 왜 굳이 만들어서 그 안에 굳이 들어가서 왜 그렇게 만드냐는 거지. 사실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기계화가 잘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부품을 잡아서 차 안에 들어가서 밑에 들어가서 끼워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죠. 기계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겨우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 손으로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새롭게 한다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뭐냐? 굳이 차에 이 화이트 바디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크게 6개 모듈로 나눈다는 거예요. 차량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왼쪽, 오른쪽, 그리고 기타 부분 이렇게 나눠서 이 6개로 다 나눈 다음에 각각을 다 조립한다는 겁니다. 페인팅까지 다 알아서 하고 마지막에 요게 한 대 딱 붙어서 한 대의 차가 나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공장 레이아웃도 이렇게 바꾼다고 해요. 무슨 생선 뼈다귀처럼 생겼죠. 라인업이 이렇게 흘러가서 끝에 가서 조립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공장 시스템은 공장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인 하나에서 차 하나 나오는 숫자가 뻔한 거야. 근데 테슬라가 말하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빅 모듈이 6개로 나눠져서 각각각이 조립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자동차를 만드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선 뼈 모양으로 공장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비해서 면적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컴팩트해진다. 공장이 컴팩트해지면 어떻게 된다? 공장 하나 넣을 수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2개 넣고 2개 넣을 수 있는 데다 4개 넣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병렬 생산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초기 투자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공사 기간도 줄어들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전기차 양산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테슬라는 기획 단계부터 이 공장 라인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그게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디자인팀 따로, 기획팀 따로, 그리고 엔지니어팀 따로, 생산 라인 따로 이렇게가 다 싸워요. 테슬라는 설계, 생산, 기술 이런 부분이 다 같은 팀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6개에서 따로따로 오니까 용접 기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나중에 용접할 때 용접 기술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자동차의 공차라든지 단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자동차의 외판 같은 거는 대충 만드는 거예요. 이 보닛을 나중에 보면 뭐 맞지 않는다거나 문짝이 틀어져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의 충격 흡수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핵심적인 부분은 BIW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충 붙인다는 거예요. 대충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기존 자동차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제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 초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요 끝까지를 다 로봇이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도장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공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이 자동차를 지금 칠하고 조금 있다 1시간 뒤에 칠하고 2시간 뒤에 칠했을 때 자동차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빨간색이지만 지금 빨간색하고 1시간 뒤 빨간색은 달라.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 라는 게 기존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온도 습도에 따라서 다르고 페인트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고 모든 것들이 계속 달라질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문짝이 붙은 상태로 일단 칠을 하고 그리고 문짝을 떼서 다시 조립하고 문짝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문짝을 붙인 다음에 칠하지 않으면 문짝하고 팬더하고 색깔 다름을 맞출 방법이 없다고 본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테슬라는 그런 거죠. 야, 요즘 세상에 요거 못 맞춰? 정말 미세한 분말 하나하나까지 컨트롤 못해? 할 수 있어야지 라는 게 테슬라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어쨌든 테슬라는 문짝을 다 붙인 상태로 칠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따로따로 칠해서 마지막에 붙인다. 그만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을까? 아우, 얘기가 길었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소형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예요. 전에 전기차가 티핑 포인트를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말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습니다. 흔히 캐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살만한 사람들은 다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조리티 주류가 이 자동차를 사게 되는 시점이 오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캐즘을 겪는 거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겪는 물건들이 있었죠. 진짜 얼리 어댑터가 사고 메조리티로 넘어가지 못하던 물건들, LD라는 물건이 있었어요. 턴테이블 디스크 같은 그런 물건,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얼리 어댑터 사이에서 그냥 있다가 사라진 거, 이런 것들을 캐즘이라고 하는 거죠. PDA도 뭐 나름대로 인기 끌었지만 그런 것들도 어떤 캐즘을 넘어서지 못하는 물건, 시장성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왜 사? 안 사지. 누가 사? 근데 전기차는 그런 물건이 전혀 아닙니다. 전기차라는 물건은 이미 모터쇼 같은 데를 가보면 전기차 밖에 없어요. 페이스리프트 이런 거 빼고 전기차 아닌 차 신차가 뭐가 있어. 아닌데요 하이브리드가 대세라던데요, 도요타 주가 막 올라가던데요, 하이브리드가 짱 이러시는 분들 계시던데, 맞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도요타 돈 많이 벌겠지. 하이브리드 당연히 많이 팔리겠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칼벤츠가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처음 만든 게 1886년이죠 그때 칼벤츠가 떼돈을 벌었을까? 아니죠. 그로부터 20년 동안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운송수단은 뭘까? 당연히 마차예요. 1900년에 뉴욕 맨하탄 거리를 한번 보죠. 뉴욕 맨하탄 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한 대 있죠. 불과 10년 후에 뉴욕 맨하탄의 거리 한번 보죠. 마차가 한 대 있어. 그냥 맨하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지만 1900년대 사람은 절대로 자동차가 이 시장의 주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당연히 다 마차가 메인이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돈을 벌지 못했던, 주로 마차가 돈을 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전에 칼벤츠의 자동차, 다임러의 자동차, 이런 자동차들 그게 팔리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결국에 이 도로를 뒤덮은 요 차 포드 모델 T입니다. 이 모델 T가 나오고 나서야 세상이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이 얼리 어댑터들이 구입하는 시기를 넘어서려면 일반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정도로 저렴한 자동차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벤츠 제네시스를 사? 거리에 정말 벤츠 제네시스가 많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70%의 사람들은 현대기아를 여전히 사죠. 그러니까 요 앞부분, 요 뒷부분은 구분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이 메조리티가 자동차를 사려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전기차가 나와야만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작더라도 저렴한 전기차, B 세그먼트 정도의 전기차, 주행거리가 조금 짧더라도 저렴한 전기차 나와줘야 됩니다. 자, 테슬라 모델 2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모델 2뿐이 아니죠. 기아도 이제는 EV3가 나옵니다. 요거 가격이 3천만원대로 나올 게 거의 확실하겠죠. 현대도 캐스퍼 EV를 내놓습니다. 캐스퍼 EV 가격은 뭐 여러분들 구입 가격으로 2천만원대 될 게 확실하죠. 폭스바겐 ID2 나오죠. 요것도 가격이 우리 돈으로 3,500만원 정도. 시트로행은 EC3가 나옵니다. 이것도 가격이 23,000유로, 우리 돈으로 3,200만원 정도 돼요. 르노는 르노5를 내놓습니다. 25,000유로, 우리 돈으로 3,5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겠죠. 트윙고의 전기차도 내놓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디자인 괜찮을 것 같은데 캐스퍼 EV하고 경쟁할 만한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대체 유럽에서 왜 이렇게 소형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나? 일단 답은 명확합니다. 전기차를 다 타야 되니까. 유럽은 지금 내년부터 유로7이라고 하는 규제를 접하게 되는데요. 유로7은 CO2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95g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 유로6D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빡빡한 거죠. 우리나라도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킬로미터당 97g인데 2030년에는 70g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현대기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투싼 스포티지가 133g을 냅니다. 아반떼는 111g을 내요. 유럽에 파는 현대기아차 가솔린 디젤은 모두 다 CO2 규제치를 이미 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배기가스 규제치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벌금을 내야 돼요. 유럽의 2030년 CO2 배출량은 49g에 불과합니다. 49g? 49g이면 맞출 수 있는 차가 거의 없는 거예요. 현대기아에서 가장 CO2를 적게 배출한다는 차가 아반떼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킬로미터당 74g을 내요. 이 규제는 사실은 정말로 환경을 위한 규제일 수도 있지만 유럽의 자동차를 파는 외국 기업들한테 벌금을 좀 거두어서 세수를 좀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도 없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규제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좋든 싫든 간에 전기차 믹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배출가스 목표치 맞추지 못하면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벌금이 초과 배출량 1g당 95유로, 그리고 신규 자동차 제작 대수 전체를 곱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유럽에 판매한 차가 CO2 배출량이 WLTP 기준으로 140g입니다. 45.4g을 초과한 거죠. 계산해보면 벌금이 3조 3천억입니다. 2019년에 현대차가 유럽에서 53만 6천 대를 팔았는데요. 53만 대 팔아서 좋긴 한데, 근데 3조 3천억 내면서 팔 수 있어요? 못 팔죠. 폭스바겐은 6조 내야 되고요. 포드는 2조 내야 되고요. 벤츠는 1조 내야 되고요. BMW는 1조 700억 내야 돼요. 물론 2019년 기준이고 지금은 이거보다 CO2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빡빡해지는 CO2 규제에 이 벌금을 내면서까지 자동차를 팔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대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를 계속 좋든 싫든 뿌리듯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앞으로 작고 저렴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모델2 얘기하다가 너무 샜네. 자, 모델2 모양은 어떻게 예쁘세요? 뭐 보이는 거 별로 없지만 어쨌든 실내 공간은 조금 나오겠구나, 머리 공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뒤쪽을 약간 좀 덜 깎았구나, 약간 좀 완만하네, 뭐 이런 느낌 정도 보인다. 이 정도 나왔는데 이거 공개 안 할 리가 없어,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설령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간 썰을 풀어갖고 주가 끌어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반드시 공개할 걸로 예상되고요. 연간 판매 목표는 지금 400만 대라고 하는데, 공장으로 따지면 프리몬트에서 먼저 생산하고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고,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하고,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공장이 풀가동해서 400만 대를 맞추겠다는 게 테슬라의 목표예요. 지금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2개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1년에 121만 대 팔고 있는 걸 생각하면 400만 대 가능하겠다. 올해는 이런 소형 전기차의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도 올해 기아 EV3, 그리고 현대 캐스퍼 EV, 그리고 볼보 EX30, 뭐 이런 자동차들을 시작으로 해서 작고 저렴한 전기차가 쭉쭉쭉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초기에는 배터리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비싼 차를 먼저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좀 배터리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소형 전기차들이 저렴한 가격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런 전기차들 더 많아졌을 때 시장에선 또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